사교성이란 지성에 반비례한다. 오늘은 한 철학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18세기 말에 태어나서 19세기 중반에 죽은 이 철학자는 삶은 고통과 결핍의 연속이라고 말하면서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19세기 유럽에 콜레라가 번졌을 때 죽음을 부르는 전염병으로부터 바람처럼 도망갔고, 여성 혐오에 빠져서 여성은 열등하다라고 주장했지만 43살의 나이에 17살 소녀에게 프로포즈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죽음만이 해방이라고 말하고서는 죽기는 싫었고,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사랑에 빠졌던 모순덩어리 철학자.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철학자 중 한 사람이 된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염세주의란 무엇인가 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를 알려면 무조건 염세주의는 알아야 되거든요. 염세주의는 싫어할 염이라는 한자를 써서 세상을 싫어하는 주의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세상을 악과 고통이 지배하는 부정적인 곳으로 보는 철학적 입장을 염세주의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서양을 통틀어 가장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로 불리는데, 과연 이 쇼펜하우어는 어떤 이유로 염세주의 철학자가 됐고, 또 이 염세주의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지금은 폴란드지만 당시 프로이센의 영토였던 단치히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하인리히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19세기 초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여류 작가가 되는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집안에 능력 있는 아버지와 예술적 감각을 지닌 어머니.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고 문제없는 환경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지식하고 20살이나 많은 남편이었던 아버지와 자유분방하고 사교적이었던 성격의 어머니 사이에는 항상 언제나 불화가 가득했고, 이런 가정의 불화는 어린 쇼펜하우어에게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데 한몫하게 됩니다. 이런 불화 속에서 자란 쇼펜하우어가 15살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 하인리히는 쇼펜하우어에게 유럽 여행을 다녀오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요. 하인리히 쇼펜하우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처럼 상인이 되기를 바랬는데 사업가에 큰 뜻이 없었던 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유럽 여행 시켜줄 테니까 여행 한번 다녀오자. 근데 대신에 아들아, 여행 갔다 오면 상인이 되기 위해서 교육 한번 받아보기 어때? 콜? 이라고 딜을 친 거죠. 자기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유럽 여행이 하고 싶었던 어린이 쇼펜하우어는 이 제안을 덥석 물어요. 그런데 이 선택은 쇼펜하우어의 성격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가족과 함께 유럽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던 쇼펜하우어는 각국 각지에서 다양한 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의 해군 기지 틀롱에서 갤리선을 보고 와서 쓴 여행일지를 보면 그곳에서 본 반요, 즉 감옥과 거기에 있는 6,000명이나 되는 흑인 노예들의 모습은 단테의 지옥의 한 부분이 지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과 같다 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즐거움을 찾아 떠난 여행에서 세상 곳곳의 불행과 고통을 본 쇼펜하우어는 전보다 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고, 실제로 후대 사람들은 쇼펜하우어가 이 여행을 다녀온 15살 때를 기점으로 그의 염세주의가 시작되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유럽 여행을 다녀온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와의 약속에 따라 상인이 되기 위해서 함부르크의 상점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상인 실습을 계속 하긴 했지만 여전히 쇼펜하우어는 상인의 큰 흥미도 관심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쇼펜하우어가 17살이 되었을 무렵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 하인리히가 사고로 사망한 겁니다. 하인리히의 사인은 익사 또는 추락사로 추정이 되는데, 집 창고에 달린 높은 통풍창에서 추락해서 운하에 떨어져서 사망한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은 하인리히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결국 자살을 시도한 거 아니겠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긴 했는데, 실제 이게 자살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원래 좀 어두운 성격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쇼펜
쇼펜하우어가 썼던 걸 보면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있었던 노예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계속 혼자였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 보면 몸이 정상도 아니었던 것 같고 우울증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 추정에 따르면. 그리고 쇼펜하우어 본인 스스로도 우울증에 대해서 혹은 자살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대에는 아버지가 자살한 게 아니겠냐라는 추정이 있긴 한데 그 통풍창에서 운하에 떨어져서 사망했다까지가 사실인 겁니다.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쇼펜하우어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는 깊은 비관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길이 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한 관심도 없는 상인의 길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고민하던 고통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지적 탐구를 할 기회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계속 상인이 되자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없어졌으니까. 안타깝지만 하지만 이때 쇼펜하우어에게 또 다른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 요한나의 존재였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던 어머니 요한나는 남편이 죽자 곧바로 당시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이 모이던 바이마르로 이사를 했고 지역사회에서 유명인사가 되어서 살롱을 열고 명성과 사교성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문학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쇼펜하우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펑펑 써가면서 파티를 열고 살롱을 열고 즐기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요한나의 이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이 쇼펜하우어의 내성적이고 우울한 성향과 계속 충돌하게 됩니다. 심지어 요한나는 쇼펜하우어에게 너는 사람들이랑 어울릴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런 조언이 쇼펜하우어에게는 부담이자 압박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 세상 최고의 아버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공로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겠다라고 자서전에 표현할 만큼 아버지를 매우 존경했던 쇼펜하우어는 어머니 요한나의 이런 모습이 좋게 보일 리 없었고 요한나가 아버지 하인리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에는 어머니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어머니와 쇼펜하우어의 관계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훗날 쇼펜하우어가 가지는 여성 혐오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만 보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꽤나 사치스럽고 놀기만을 좋아하고 가정에도 충실하지 않고 아들에게 자기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 입장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요한나에 대해서 하지 않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요한나는 18살의 나이에 자기보다 21살이 많은 하인리히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물론 집안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경제적 신분 상승으로서의 결혼을 꿈꿨기 때문에 애당초 이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는 아니었어요. 요한나는 자서전에서 이 결혼은 내가 감히 바라던 것보다도 더 큰 약속들을 내게 보여주었다 라고 적으면서 이 하인리히와의 결혼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었다 라고 직접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인리히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같이 좀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교적이고 활발한 요한나와는 아무래도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둘이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요한나 쇼펜하우어가 아버지의 재산을 펑펑 쓰면서 바이마르에서 유명해지고 사교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한나가 유명해진 다음에 사교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한데 그렇다면 요한나가 왜 유명해졌느냐? 하인리히의 죽음 이후 요한나는 바이마르 지역으로 이사해서 새 삶을 시작했는데 당시 유럽에는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프랑스에 대항한 여러 유럽 국가들의 전쟁의 여파가 당연히 요한나 주변에도 찾아오게 되었고 요한나는 이때 프랑스군으로부터 집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독일군을 간호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바이마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쟁의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스스로가 가진 이 사회적 영향력과 인지도를 통해서 집을 살롱으로 열어서 문화와 교양을 즐기며
문학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물론 이러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남편 하인리히가 남긴 충분한 재산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 쇼펜하우어가 불만을 가졌다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요한나가 뭐 흥청망청 유산 펑펑으로 바이마르의 살롱 주인이 되었다는 건 조금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라는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죽음 이후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아버지가 죽은 1805년으로부터 약 10년 뒤인 1814년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종종 편지를 통해서 소통을 하긴 했지만 그 편지 역시 대부분 부정적인 비난이나 싸움이 대다수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상인의 길에도 흥미가 없고 어머니의 삶에도 공감하지 못하겠고 세상에서 떠돌던 쇼펜하우어는 그 시점부터 철학의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바이마르에서 괴테 등 다양한 문학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살롱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수록 쇼펜하우어는 그곳에서 점점 이질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자신의 내면으로 가라앉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면서 쇼펜하우어는 점점 자신의 관심사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고등학교를 묶어둔 기관인 김나지움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김나지움과 대학에서 고전어, 의학, 천문, 법학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결국 철학에 가장 관심을 보였고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에 몰두하면서 1811년 23살이 되던 해에 철학자가 됩니다. 철학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쇼펜하우어는 이후 베를린 대학과 튀링겐 대학 등에서 본격적으로 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특히 이 시기는 그 당시 철학계의 거목이었던 임마누엘 칸트와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 두 철학자의 사유는 훗날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기둥이 됩니다. 1813년 철학의 길을 제대로 걷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나 25살이 된 쇼펜하우어는 박사학위를 위해서 첫 학술 논문이자 철학적 출사표라고 할 수 있는 충족 이유율의 4겹의 뿌리에 관하여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 논문은 칸트의 선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데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틀은 우리의 의식이 가진 선천적인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 라고 말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선천적인 어떤 인식의 틀을 통해서 경험하고 틀에 맞지 않는 정보는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 칸트의 선험 철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맞다. 우리는 세상을 경험할 때 어떤 선천적인 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 틀은 구체적으로 생성, 존재, 인식, 행위 이 4가지 형태에 따라 만들어진다 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4겹의 뿌리라는 제목이 붙은 겁니다. 이 논문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탐구를 담고 그의 철학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독일 철학계는 헤겔이 엄청나게 권위를 갖던 시대였어요. 헤겔은 압도적인 명성과 영향력을 지닌 철학자였고 대학과 학계 또한 헤겔 철학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이 헤겔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절대적인 자기정신이 온전한 세상 그 자체에 대해 스스로 사고하고 이를 부정 검증해서 더 나은 결과로 나아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주장했던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 거죠. 쇼펜하우어는 그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틀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틀로 세상을 인식한다. 근데 헤겔은 세상을 다 경험하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우리는 부정 검증을 통해서 점점 더 낮게 발전해 나간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개인의 선천적인 인식의 틀 안에서 제한된 경험을 하는 세상을 주장하는 논문은 대세인 헤겔의 철학과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헤겔의 철학을 비판하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아주 확고한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주류 철학에서 벗어난 만큼 사회의 관심은 미미했고 그는 이전보다 더욱 사회에서 고립되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쇼펜하우어가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던 시기에도 그를 지지해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를 쓴 독일의 위대한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어머니의 살롱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버팀목인 괴테를 처음 만난 쇼펜하우어는 괴테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괴테는 훗날 자기 주변 인물들에게 쓴 편지에서 쇼펜하우어에 대해 그는 내가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젊은 학자다 라고 표현하는 등 쇼펜하우어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괴테의 지지 속에서 계속해서 철학적 발전을 이루어 나갔고 1818년 30살 무렵에는 인생의 역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초판을 출간합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앞선 박사 논문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세상은 우리의 인식과 지각 안에서만 존재할 뿐 객관적인 실체라는 것은 없다 라는 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훗날 쇼펜하우어를 대표하는 책으로 회자되지만 당시에는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실제로도 100여 권 정도밖에 팔리지가 않았다고 해요. 이마저도 출간하고 16년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 휴지값도 안 될 정도의 헐값에 팔렸다가 쇼펜하우어의 인생 말년에 다다라서야 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점들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내내 자신의 저서가 대중에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통감하면서 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와 대중의 괴리는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출간을 한 다음 해인 1819년에는 베를린 대학교에 철학 강사를 지원했고 이후 헤겔과 같은 강단에서 철학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때 그는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학 측에 헤겔이랑 같은 시간에 강의를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내가 헤겔이랑 같은 시간에 철학을 가르치겠다. 나는 같은 시간에 잡아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헤겔을 딱 집어서. 자, 어떻게 됐을까요? 수강생들은 대부분 유명한 철학자인 헤겔에게로 갔고 자신이 늘 비판하던 헤겔의 강의가 항상 수강생으로 가득 찬 데에 비해 자신의 강의는 겨우 5명만 자리를 채우는 걸 보면서 대학에서의 철학 강의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짤짤 발렸어요. 어디 대보지도 못했어요. 이후 그의 강의는 인기가 없어서 수강생이 너무 적은 탓에 최초의 계획과는 달리 한 학기 만에 폐강이 되고 맙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쇼펜하우어는 강사로 재직 중일 무렵 종종 헤겔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몽상적인 이론을 퍼뜨려서 대중을 속여먹는 저열한 사기꾼이라면서 비난했고 헤겔은 의도적으로 독일 철학을 타락시키고 혼돈에 빠뜨린 철학적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죠? 발렸죠. 훗날 쇼펜하우어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당시 헤겔과 대비되는 게 처참한 강의 성적에 따른 경험이 그가 헤겔을 더욱 더 비판하고 맹렬하게 공격하게 된 심리적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의 좌절 이후 쇼펜하우어는 대외적인 교육 현장보다는 개인적인 연구와 집필 활동에 더욱더 몰두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정 작업과 보완을 이어갔고 이런 작업들은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후속 작업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개념은 바로 의지였는데 그에게 의지란 인간의 이성 이전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움직이는 원초적이고 비합리적인 힘이었으며 이 의지는 끊임없는 욕망과 결핍을 만들어내 인간을 고통 속에 빠뜨린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 세상은 그냥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 의지에 의해서 굴러간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의지가 욕망인 거죠. 사람은 계속 욕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야. 이 세상이 의지로 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본능과 이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되게 높게 치는데 사실은 이 본성을 서포트하기 위한 게 이성이다 라고 쇼펜하우어는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지라는 게 욕심과 본성이라는 게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난 뭘 먹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이성은 배가 고프다. 우리 의지가 배가 고프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일을 해서 돈을 번다. 두 번째, 적금을 깬다. 세 번째, 음식을 도둑질한다. 네 번째, 무전 취식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 의지에 맞게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성은 그냥 본능의 서포트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다라고 쇼펜하우어가 주장했던 거예요.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망이 존재하잖아. 배고프다,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사랑받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아름다운 여자랑 연애하고 싶다, 멋있는 남자랑 연애하고 싶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이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가지 욕망이 충족돼도 계속해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잖아. 100만 원 갖게 됐으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갖게 됐으면 뭐 1억 갖고 싶고 10억 갖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고 계속해서 뭔가를 원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고통받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가 고통이고, 욕망이 충족된 그 아주 짧은 순간이 행복인 건데, 이 행복을 딱 느끼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권태인 거야. 그래서 그 아주 짧은 행복이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만 살고 있으면 인간이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그냥 고통과 권태뿐이라는 걸 인정해라. 약간 요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의지는 끊임없는 욕망과 결핍을 만들어내며 인간을 고통 속에 빠뜨린다 라고 봤습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단순히 환경적,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자체에서 비롯된 근원적인 문제임을 강조했어요.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존재로부터 오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게 존재보다 낫다. 다시 말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나았으며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자살을 권고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고통이니까 고통으로부터 탈출하는 자살이 그럼 베스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을 하자면 그런 거지 자살이라는 건 오히려 더 엄청난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을 버려서 자살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욕망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해 서 자살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자살이 더 좋지 않다. 자살이라는 건 더 강한 의지의 표출이다 라고 봤던 거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쇼펜하우어가 학술적 연구를 계속하던 1831년 유럽 전역을 강타한 콜레라가 베를린까지 찾아오자 그는 프랑크푸르트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것만 보면 프랑크푸르트로 이사한 타이밍이 겹친 거지 꼭 콜레라를 피해서 도망갔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친척에게 콜레라가 베를린에 퍼지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편지를 쓴 기록과 그의 사후에 정리된 유고에서 발견된 나는 한동안 베를린을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글을 보았을 때, 그가 베를린을 한동안 괴롭힐 전염병이 무서워서 프랑크푸르트로 갔다는 건 거의 명확해 보입니다. 강한 의지의 표명인 거죠. 살겠다는 의지, 그가 말했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태어나지 않는다는 최선을 선택할 수 없을 때 고르는 차선인 죽음을 본인 스스로에게는 적용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니 뭐 누가 죽음이 안 무섭겠어요. 근데 사람은 이래서 늘 입조심을 해야죠. 아무튼 당시 쇼펜하우어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시기 쇼펜하우어는 동양 사상, 특히 힌두교, 불교, 우파니샤드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욕망의 소멸과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는 동양 철학적 관점을 유럽에 소개했고, 이는 당시 서구 철학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시도였습니다.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을 통한 욕망의 소멸, 힌두 철학에서 말하는 브라만과 아트만의 통합 등의 개념이 그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그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욕망의 억제와 예술적 관조를 제시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그 중에서도 음악을 가장 고귀한 예술로 평가했어요. 그는 음악이 단순한 모사나 흉내내기가 아니라 의지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보았고, 이를 통해 인간은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고 의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책에 적기를 음악은 매우 위대하고 장엄한 예술로서 다른 모든 예술처럼 단지 이데아의 모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이데아다. 음악은 현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가장 내적인 본질을 표현한다 라고 할 만큼 음악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예술을 다 높게 평가했어요. 이러한 그의 음악에 대한 애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후대의 많은 음악가들 또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음악적 영감을 받았는데, 로헨그린과 니벨룽겐의 반지를 작곡한 리하르트 바그너 또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음악적 영감과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그너는 나의 삶이라는 자서전에서 나는 쇼펜하우어를 읽고 난 뒤에야 내 예술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고, 친구에게 쓴 편지 중에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나에게 엄청난 발견이었다. 나는 마치 나의 가장 내밀한 사고가 철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본 듯했다 라고 적기도 했어요.
자,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이런 음악계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 더 뒷시대의 일이었고, 이 당시 쇼펜하우어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그리 주목받는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 본인도 딱히 사람들과 교류나 관계 활동이나 그런 소셜 활동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커뮤니티 속에서 대두되거나 어떤 사회적 흐름에서 알려지는 일은 거의 없었고, 이런 면모가 더더욱 그를 주목받지 못하는 철학자로 만들기도 했죠. 그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염세주의만큼이나 여민주의, 즉 사람들을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했던 말 중에는 사교성이란 지성에 반비례한다. 그 사람이 매우 비사교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는 위대한 특성을 지닌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으로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얻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다. 교제에는 많은 강제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은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거나 불합리한 사람과 접촉하게 만드는 성격이다. 위험하면서 해롭다. 비사교적이라는 것은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큰 행복이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뇌는 교제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그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에 따른 고독을 선호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사교 활동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했죠. 그는 콜레라를 피해 이주한 프랑크푸르트에서 정착해서 계속 살게 됐는데, 여기서 그는 젊은 날 썼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다듬는 데 매진합니다. 이때 쇼펜하우어는 대단히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했던 걸로 유명한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하는 걸 시작으로 아침 식사하고 집필 활동하다가 낮에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 플룻 연습하고 독서를 한 다음에 잠이 드는 생활을 아주 단조롭지만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단순히 그가 집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자극들을 배제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쇼펜하우어가 그의 철학적인 사상에 맞게 근육적인 삶을 살았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과 삶에 대해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은 고통을 겪으며, 충족되면 곧바로 권태가 뒤따른다. 욕망의 충족은 단지 고통을 제거하는 잠시의 상태이며,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난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다듬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1844년 초판이 나온 지 26년 만에 해설과 보충을 추가한 2판이 나옵니다. 이때 쇼펜하우어는 초판을 했던 30살에 비하면 학계에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상태였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외에도 간간히 쓴 논문이 노르웨이 왕립학술원으로부터 수상을 받기도 하면서 그의 책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가 세상에 제대로 된 주목과 사랑을 받게 된 건 다른 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1845년, 그러니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2판을 내놓은 다음 해부터 작업한 소품과 부록이라는 저서가 그를 철학계의 아이돌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사실 이 소품과 부록이라는 제목은 국내에 번역되면서 약간 내용을 알기 어려운 제목이 된 케이스인데, 독일어로는 파레르가 운트 파랄리 포메나라고 하는데, 이 파레르가라는 게 부록, 그러니까 본 작품에 딸린 글이란 뜻이고, 파랄리 포메나가 빠진 것들, 보충이라는 뜻이라서 부록과 보충이라고 해석되는 게 조금 더 적합한 제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쇼펜하우어가 이 판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다듬으면서 다 담지 못한 곁가지의 이야기나 보충 설명을 담은 책이었어요. 이 책은 1845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그가 63살이던 1851년에 출간을 하게 되는데, 당시 출판사는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번에도 당연히 팔리지는 않겠거니 하고 예상을 했는데, 뭐야, 이 책이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독일에서 이 책은 아주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고, 쇼펜하우어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되었으며 출판사는 본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태껏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책을 냈는데 철학과 그의 이야기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으면서 갑자기 그 소품과 부록에는 왜 그렇게 열광했던 걸까요? 단지 해외 토픽이 된 책을 나도 한번 읽어보자 라는 유행과 생각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회가 변화했다는 거예요.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삶의 공허감과 무력감이 확산되고 그 와중에 정치와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인간의 자기 정신은 늘 논리적으로 사유해서 확장해 나가며 이성적이고 우리는 진보하고 있다! 라는 식의 이 헤겔의 철학이 더 이상 사람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삶은 고통이야.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맹목적인 충동으로 움직여. 인간의 삶은 고통이든 권태든 둘 중에 하나야. 라고 주장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와닿기 시작합니다. 또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앞선 저서들과 달리 말 그대로 부록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고 신랄하고 유머러스한 구성으로 쓰여 있어서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가까워지기 쉬웠던 것도 한몫했죠. 이때부터 쇼펜하우어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전히 달라진 것 없이 철학적 작업을 하고 그의 저서들을 다듬어 나갔지만 사회에서 쇼펜하우어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 또한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각국의 신문과 저서들에서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철학을 언급하는 빈도가 늘어났어요. 쇼펜하우어는 실제로 여러 매체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사상이 어떻게 언급됐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했고 이를 확인하는 걸 대단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를 다룬 전기를 보면 쇼펜하우어는 자신과 자신의 철학을 언급한 기사나 저널을 직접 확인했고 이에 대한 반응과 평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라는 문장이 적힌 것으로 보아 그가 말년에 찾아온 이런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꽤나 즐거워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기 쇼펜하우어는 반려견으로 푸들을 키웠었는데 이 푸들의 이름이 아트만이었어요. 그래서 평소 이 인도와 힌두 철학을 좋아하던 쇼펜하우어가 힌두 철학에서 참자,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를 따와서 강아지에게 붙였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강아지를 매우 아꼈고 종종 동물은 인간보다 더 솔직하고 순수한 존재다라고 언급했는데 한간에서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는 쇼펜하우어한테 주변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오늘부터 내가 너 개라고 불러도 돼? 그랬더니 쇼펜하우어가 기꺼이 그렇게 하라 했고 기록에는 없지만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강아지한테 이 사람아 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젊은 날의 고통과 사회적 무시를 견디고 말년에 세상의 관심과 행복을 체험하던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3판을 출간한 다음 해인 1860년 9월 21일 72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는 말년에 폐렴을 앓았었는데 당시 비교적 건강했던 쇼펜하우어는 일반적인 노인처럼 병상에서 앓다가 죽은 게 아닌 사망하기 전날까지 정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다음날 의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라는 점에서 그의 금욕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무교였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했어. 만약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악마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욕망과 고통으로 가득 찼는데 이런 세상을 만든 신이라는 존재가 절대로 선한 존재일 리가 없다라고 봤던 거죠. 자, 이렇게 떠나간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그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사랑을 받았고 오늘날 현대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곤 하는데 어쩌면 19세기 유럽 사람들이 그의 사상에 주목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의 철학에서 위로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제 뭐 다 잘 될 거다, 괜찮다, 모든 게 다 성장을 위한 과정이고 이 고통을 겪어내면 결국 장밋빛 미래가 좋은 미래가 올 것이다 라는 뻔하고 형식적인 위로와 응원에 피로감을 느끼곤 하죠. 때문에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은 고통이다 식의 사상들이 오히려 반대로 대중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원래 고통이다 라는 건 때때로 힘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나의 삶을 자책하지 않을 수 있는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하죠. 또 특히나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너무 쉬운 이 SNS 범람 시대에 고독과 고립을 선호하고 허영을 멀리했던 염세주의, 여민주의 철학자의 모습은 꽤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과 관계에 대해서 사회는 불과 비교될 수 있다. 영리한 자는 적당한 거리에서 몸을 녹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을 거머쥐려고 한다. 그는 불에 댄 후 춥고 외로운 곳으로 도망가서는 불이 뜨겁다고 징징거린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사이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시니컬하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심지어 죽음 앞에서까지 명예와 주변의 시선에 무관심했는데 그가 관련된 유언을 남겼다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일반적인 묘비와 다르게 그의 묘비에는 연호나 어떤 다른 문구 없이 오직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이름만 적혀 있다고 해요. 아마 살아생전에 그가 주변에 쓸데없는 기록을 묘비에 적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남긴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철학자 중 한 명인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물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200년 전 인물이 이야기했던 주장과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와닿는 말이라는 건 언제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지금 제가 하는 생각이랑 너무 비슷해요. 저한테 많은 조언이 되고 있어요. 같은 글을 달아주시는데 결국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시기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본질은 결국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걸 통해서 좀 더 나은 내일, 좀 더 나은 오늘을 사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멋진 철학자, 재미있는 철학 이야기가 생기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